좌장을 맡으신 이강래 교수님은 거기에 소개되어 있다시피 우리 전남대 사학과에서 30년 넘게 후학들 가르치고 우리 지역의 역사 발전에 크게 공헌하셨어요. 학교 행정으로도 인문학장, 또 부총장 이렇게 맡아서 학문과 여러 가지 학교 경영에 많은 공헌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영호 선생님은 지금 현재 무진향토문화연구소장을 하고 또 5.18 학생운동 그 기념사업 이사장도 하는데 지역사 연구에 많이 공헌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저 옆에 이양희 박사님은 지금 현재 광주에 전남여고 있잖아요. 거기 전남여고의 그 역사관 관장님으로 또 우리 지역의 어떤 그 여성 독립운동에 또 전남여고 그 독립운동을 선양하는 데 앞장에 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신혜라는 박사님은 일본에서 석박사 공부하셨고 저랑 같이 이학번에 우리 이윤옥 교수와 같이 그 미소원 독립운동가 발굴한 일본 쪽 자료 또 농민운동 자료 많이 발굴하고 우리 지역을 더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발표자는 다 아시고요. 그러면은 우리 좌장 맡으시는 축하드립니다. 전남대 이강래 교수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가을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근현대사의 거목이신 월파 선생님의 행적과 정신을 모시고 기리는 학술 행사입니다. 올해가 이제 서거 50주년 추모 학술 행사로서 지난달 말에 1차 학술회의가 있었고 같은 대주제로서 오늘 2차 학술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네 분의 정말 치밀한 자료와 진지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우선 제가 이제 그다지 지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좀 반성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이건 정말 놀라운 연속이었습니다. 발표가 30분 정도 먼저 시작했어요. 그런데 끝난 시간은 1시간 뒤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보다 1시간 반 정도를 더 말씀을 들은 셈인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구할 틈도 없이 많은 놀라운 사실들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 말씀을 듣기 전에 이 행사를 주최해 주신 기념사업회 그리고 주관기관의 한국현대사회연구소 또 여러 가지 평소에도 애써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으나 박병섭 선생님과 또 여러 후원기관들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시기로 한 여기 앞에 계시는 여러 연구자들께 깊은 경의를 올리는 바입니다. 그럼 이제 순서에 따라서 준비된 토론 내용이 작성되어 있으니까 주제별로 토론 말씀을 먼저 듣고 간단하게 발표자에 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조금이라도 허락된다면 연구자들 사이에서의 교차 질의도 있을 수 있겠고 올해까지 함께 들어주신 청중으로부터도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최경필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월파 선생님의 부친인 서화일 선생님을 중심으로 민족운동 후원 내역을 살핀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자금 전달의 지원 정황을 정태인 목사와 그 다음에 조동환 씨를 매개로 이루어진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이향희 관장님께서 준비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이 월파 서민호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자랄 때 굉장히 이제 선친으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전남도청을 다니셔가지고 이렇게 서민호 선생님이 정치활동을 하든가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제가 아버지를 통해서 많이 들어서 다른 분들은 거의 기억이 안 되는데 이 서민호 이분은 제 머릿속에 확 박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분이 서거한 지 벌써 50년이 지나서 이런 학술대회가 있고 또한 제가 여기에서 뭔가 토론을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많은 옛 생각도 나고 지역사회의 여러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월파 서민호 선생님을 어떻게 항일운동에 기여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또 많은 분들의 발표를 통해서 잘 아셨겠고요. 독립운동에 어떤 경제적인 독립자금 지원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기록은 남지 않았지만 회고록 몇 편을 통해서 우리는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많은 무장투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항일운동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독립운동도 결국은 이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결국은 돈이었습니다. 독립자금이 전해지지 않았으면은 김구 선생의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많은 무장투쟁이라든가 독립투쟁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독립투쟁을 독립자금을 지원하는 일을 서민호 일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서민호 선생의 지역적인 성장 배경 그리고 그분은 이제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학문적인 선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서민호 선생이 특히 장인을 통해서 그리고 아무튼 기업적인 동반자를 통해서 이렇게 독립자금을 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공동감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또 저는 참 친근감이 들었어요. 제 아버님의 고향이 나주군 동강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동강을 해서 어디 나주인가? 라고 생각하고 봤더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늘 이 동강이라는 지역에 굉장히 많은 또 관심이 가고 이렇게 애착이 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서민호 일가가 이런 독립자금을 전했듯이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굉장히 비밀리에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독립자금을 이렇게 독립자금을 추진했던 상하이 임시정부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서 사실은 많은 독립자금을 지원한 분들의 인적 명단이 전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루트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또 굉장히 비밀했기 때문에요. 우리 국내에서는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독립자금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민호 선생은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으면은 굉장한 시민들을 먼저 선택했고 신학문에 접했고 이랬기 때문에 그리고 대단한 지주 집안이었고 개인적인 굉장히 출세의일이 쭉 널려 있었을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미국 유학파이기 때문에 굉장히 평탄한 길을 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본인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길 그리고 이런 것들을 찾아서 용감하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국내 행적을 기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독립자금에 대해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한번 240쪽에 독립공채라든가 영수증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사진을 해봤는데 임시정부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독립자금을 받으면은 그 당시에 전자 영수증도 해줬더라고요.
상하이를 통해서 이렇게 받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샌프란시스코를 통해서 이렇게 받았을 때는 전자영수증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했었다. 그리고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1983년도에 임시정부가 발행한 공채를 이렇게 3월 이후에 84년부터 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런 것을 보고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도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해도 국가에서 언젠가는 이렇게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남선 산업을 통해서 조정한 조정한 그분이 이렇게 독립자금을 흥업고락부를 통해서 전달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승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민호 선생과 이승만과의 관계, 그리고 흥업고락부에서 조정한 그분의 위치, 이런 것들은 어떠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마 1시간 남짓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꼭지를 말씀을 드리려면 한 꼭지당 15분이 내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이영희 원장님 중요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학술적으로 해주셨는데 답변을 조금 간추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독립운동 자금이 워낙 비밀리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로들이 이루어졌을 건데 이번 기회에도 그런 경로나 이런 것을 조금 많이 제대로 찾아보고 공부를 좀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한편으로는 이승만과 얼파의 관계가 왜 이렇게 비틀어졌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얼파 선생님 모셨던 분들을 몇 분을 좀 만나서 구술을 듣는 과정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얼파 선생이 46년 5월 달에 남선 순행을 합니다. 독립촉선 국민의 각 지역을 지구를 결성된 지구를 지자를 만나는 과정 중에서 5월 5일 날 순천에 들어와서 순천 중앙교회에서 이쪽 여수까지에서 동부지역 교인들 한 800명을 모아놓고 방문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주도하신 분이 누구였냐면은 이승만과도 절친이었고 얼파하고도 절친이었던 김양수란 분이 그 당시에 미군정 시대에서 순천 군수를 임시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양수가 주도해서 800명이 모여서 방문 축하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얼파 선생이 아마 참석했던 걸 보여줍니다. 얼파 선생이 이승만 남선순행에서 5월 5일 날 순천에서 집회를 하고 한 3만 명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부지역에서는 보성, 읍에서 한번 했었고요. 이제 보성 읍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하고 아주 절친한 함성수 박사가 아버지가 보성 읍에 목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황보인 목사를 통해서 중심으로 모임을 했었고요. 이런 과정 중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얘기인데 그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얼파 선생이 그 자리에 합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승만 박사가 프란체스카 여사한테 키스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아니 동방예의주국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하고 핀잔을 줘가지고 프란치스 여사가 상당히 기분 나빠했었다. 그래서 나중에 경무대에서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하면서 두 분 사이가 멀어졌다 이렇게 증언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독립운동 자금이 분명히 조정안을 통해서 그 흥업부락부에서 전국에서 모여져 가지고 미국에 전달이 됐을 텐데 이 자금들이 제대로 됐을 텐데 과연 그 멤버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갔는지 그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그 자금하고 관계없이 그 후에는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개인적인 감정들이 많이 서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 비서진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정치인들의 갈등에는 제가 보면은 우리 정치사에서도 많이 끼지만은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부인이 옆에서 낍니다. 끼어서 두 사람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이승만 박사하고 얼파 선생하고의 어떤 그 관계에서도 분명히 프란체스 여사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갈등이 일어났을 때 무슨 정치적으로 뭐 큰 이슈가 있어가지고 갈등도 되지만은 그런 조그만 사적인 갈등 가지고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독립운동 자금이 있었던 사실도 아마 서로 간에 그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시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운 점이 이제 제가 보였을 때는 김양수, 김도연, 얼파는 가장 절친한 정치계에서도 가까운 친구였고 또 이승만하고 관계에서도 얼파만 빼고 나면 두 사람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고 또 한민당은 조직에서 같이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왜 멀어졌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의 요인이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앞으로 우리가 좀 연구해봐야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님. 마이크가 바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릴 수 없어가지고 두 번째 발표 이윤옥 교수님 정말 폭풍처럼 발표를 해주시고 내용도 격의적이었습니다. 아무도 시간 제대를 못했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 쓰셨는데 일본과 미국에서의 유학 시절 그리고 덴마크에서의 현장 체험 이런 독립운동 활동을 복원하신 분입니다. 이 이윤옥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는 한양대학의 신예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앞에서 15분이 넘으면 안 됩니다. 예. 네,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또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주시려고 오늘 정말 정열적으로 열강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역사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의 역사는 어떤 의미일까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관해서 가장 좀 적절한 그 해답을 내리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그 세계 최고의 뭐 진보 역사학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에릭 홉스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릭 홉스봄이 그 제국의 시대라는 책에서 현재 우리의 정서는 역사적 과거인 제국의 시대와 여전히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과거로 단절된 것이 아니고 현재의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역사에 대해서 결국 과거와 현재의 관계는 역사를 쓰는 사람이나 역사를 읽는 사람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에릭 홉스봄의 그 주장처럼 그런 과거의 사실이 현재로 이어져 있고 현재는 과거 역사의 산물임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 모습은 이미 과거 어느 시점에 구축된 제도의 그 필연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 역사에 대한 탐구와 성찰을 통해서만 현재를 분석하고 현재를 가로보고 또 미래를 예견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월파 서민호 선생의 추모 학술대회 개최는 매우 의미적이고 의미가 있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민호 선생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위대한 독립운동가이시기도 하면서 전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자 또는 경세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윤호 교수님이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선생님은 그 독립운동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 와세다 대학하고 미국 그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유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학이 끝나고 귀국하시기 전에는 바로 조국으로 돌아오시지 않으시고 피폐한 그런 고국의 농촌을 살리겠다는 그런 염원으로 당시 전 세계 그 농촌 부흥의 모델국이었던 덴마크에서 그 협동조합 체험을 마치시고 그 이후에 귀국을 하셨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1920년대에 해외 유학을 간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지만 남다른 열정으로 일본과 미국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덴마크 등에서 학문을 갈고 닦으시면서 선진 문물을 수용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아쉬웠게도 그 서민호 선생의 그런 해외 활약상에 대해서는 그간 심도 깊은 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현지의 그런 필드워크를 통해서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윤호 교수님의 이번 연구는 정말 발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윤호 교수님이 이번 논문에서 첫째, 일본 유학 시기에 동경 조선 유학생 학업회와 독립운동,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 유학 시기에 북미 대한인 유학생 총회 회원으로서 전개했던 그런 민족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덴마크 협동조합 체험을 중심으로 서민호 선생의 유학 시기의 삶을 조명해 주셨습니다. 서민호 선생의 유학 시기 가운데서 첫 번째인 일본 유학 시절을 살펴보면 선생은 와세다 대학 재학생으로서 일본 유학생 최대 단체인 동경 조선 유학생 학우회 회원으로 활약을 하셨는데요. 이 단체는 도쿄에서 1919년 28 독립선언을 주도한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은 본인이 그 와세다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23년 3월 1일에 2,000명이나 되는 그런 학생들이 도쿄에 있는 그 우에노 공원에 모여서 3.1운동 제5주년 기념식을 열었는데 그때 그 기념식을 주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또 두 번째로 미국 유학 시절에는 미국 유학생 최대 조직인 북미 대한인 유학생 총회 회원으로 가입해서 1920년대에서 1930년대 그 미국 내외 민족운동의 흐름을 간파해서 조국 독립의 초석을 다지는데 일조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들으시면 이윤옥 박사님께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아까 얘기하셨지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컬럼비아 대학원 시절에는 상해 임시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독립투쟁 쟁취를 위해서 3.1 신보 창간 멤버로도 활약하였다는 사실을 이윤호 교수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호 선생이 그 콜롬비아 대학원 시절에 쓴 졸업 논문은 덴마크의 농민고등학교 제도와 협동조합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그 석사 논문을 쓰셨는데요. 선생은 이 논문으로 그 석사학위를 받은 뒤에 당시 세계 농촌운동의 모델인 덴마크에 직접 가서 100일 동안 농촌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체험한 덴마크 농촌 협동조합에 관한 글을 바로 1930년에 미국 뉴욕에서 발간된 산업이라는 그 잡지 창간호에 기고한 바 있는데요. 이인호 교수님이 이번 발표에서 최초로 발표내신 거죠. 그래서 이 기고를 통해서 서민호 선생이 덴마크 협동조합에 관해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피폐한 조국의 농촌을 부흥시키려고 노력하셨던 서민호 선생의 그런 진정한 편린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기고문을 통해서 서민호 선생이
식민지 조선에서 일제의 토지를 빼앗기고 그리고 소작인으로 전락한 민중의 피폐한 삶을 구제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셨음을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1929년 7월에 귀국한 서민호 선생은 이후에도 농촌 문제를 깊이 생각하셔서 농촌진흥의 의의와 농촌 경제의 관계 또는 미국 농민운동의 소관이라는 글을 조선일보에 기고하셨는데요. 이러한 글들을 통해서 농촌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1933년에 벌교에서 송명학교 교장을 취임해서 이 송명학교를 바로 이 덴마크식 농민학교로 키워보려고 하셨던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윤옥 교수님은 그 각고의 노력 끝에 그동안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서민호 선생의 일본과 미국 유학 중의 그 독립운동과 이후에 그 덴마크 협동조합 체험에 관해서 많은 부분을 밝혀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이번 학술대회에 뭐 커다란 성과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윤옥 교수님도 발표에서 언급하셨지만 이 확보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서 서민호 선생의 해외 활동이 아직 충분히 밝혀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윤옥 교수님의 발표문을 보면 서민호 선생이 와세다 대학 시절에 관여했던 동경 조선유학생 학우회 기관지인 학지관과 와세다 학보 그리고 북미 대한인 유학생 총회 기관지인 우라키 그리고 서민호 선생이 발간에 참여했던 3.1신보 신문 등에 이렇게 많은 명칭이 등장하는데요. 이들 자료에 대한 연구는 이번에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아쉬워하시기도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윤옥 교수님께서 거론하신 그런 잡지나 신문 외에도 서민호 선생이 활약하던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꽤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그런 향후의 연구 방향과 대책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좀 들려주시길 바라고요. 아울러서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일본과 미국에서 활동하셨던 그 서민호 선생의 활동 자료를 더 많이 확보하고 분석함으로써 선생의 그런 해외 유학과 관련된 독립운동의 역사를 좀 더 면밀히 밝혀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정리를 해야 되니까 말씀드리고 넘기겠습니다. 신일환 교수님께서 이윤옥 교수님의 발표 내용을 대단히 균형 있게 잘 설명해 주셔서 청중들도 놓치지 않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윤옥 교수께서 다 아우르지 못한 해외 특히 관련 자료를 염두에 두고 향후의 연구 방향과 대책이랄까요? 이것에 대한 의견을 청하신 걸로 이해하고 이윤옥 교수님 아주 간결하게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요. 간결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혜람 교수님의 그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게 받고 계신 게 월파 서민호 선생 기념 사업에서 만든 논문집이라든지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통 그 기관지 어떤 기념 사업에서 만든 잡지. 그래서 아까 서민호 선생님이 와세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그 여러 독립단체에서 활동하셨을 때 그 잡지, 그걸 기관지라고 하는데 이 기관지가 단체의 심장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월파 기념사업에서 여러 행사를 많이 한다 해도 이 책으로 남는 거 외에는 정말 이 다음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민호 선생님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잡지 그리고 그 주변에 관한 것을 훑어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와세다 대학 학보인 경우에는 굉장히 학생들의 동정이 실렸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내에 하나도 복사본도 없는 상태예요.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같은데.
그래서 저의 거듭되는 말씀이지만은 첫째 그 1차 자료를 확보해서 그것을 다시 분석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어떤 연구 논문 아주 기초 단계였다. 이런 문제점이 현재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런 것을 하루속히 준비하여 향후 더 보완하고 싶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세 번째 발표는 박혜연 교수님께서 저희들이 그런 말을 해요. 고고학은 땅속의 매장 유물을 확인하고 발견해내는 건데 박혜연 교수께서는 거의 이 문헌 고고학을 전공한다고 할 정도로 자료 발굴의 귀재이십니다. 월파 선생님의 정의로운 그 삶에 대한 그 원천이랄까요? 그 정체성의 원천 이것을 탐색해 주시고 또 유학 시절에 풍미했던 그 사회주의 사상의 세례를 받고 그것이 어떻게 사상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까? 그리고 조선전업사 사장 임명의 배경과 월퍼의 대응 행적 그리고 사임의 전말을 세밀하게 자료를 복원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유명한 국민방위군 사건과 거청양민 학살 사건 이것의 진상규명을 위한 월파 선생의 아주 저돌적인 분투 활동을 다 복원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영호 무진향토연구소의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이제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혜연 교수의 월파 서민호의 진실규명과 이승만 정권의 주제글은 사건의 진실을 파헤쳤던 서민호 의원의 증언을 토대로 당대의 여러 증언, 국회 속기록, 신문자료, 심지어 미국 국무부 자료까지 찾아 서민호의 진실규명 과정을 제대로 짚어주셨습니다. 또 발표자는 국민방위군 사건과 거창 양민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서민호 역할을 추정하였습니다. 많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간단한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의 설명 가운데 그 웰스 사상이 서민호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은 서민호 회고록에는 나와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조금 상세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서민호 1년 진실 규명 노력들이 이승만 정권에 타격을 가한 것은 분명한데 이후 과정을 보면 오히려 그것이 이승만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조장하였고 이것이 유명한 부산 정치 파동으로 이어져 장기 집권의 길을 가게 하였습니다. 역설적으로 서민호가 꿈꾼 내각제를 통한 민주정치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죠. 이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김영호 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기해 주신 문제는 엄청난 거대 질문인 것 같아요.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이윤옥 교수님께서도 와세다시 유학 시절에 아베 교수와 와마 교수로부터 거의 일본 사회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의 사상적 세례를 받은 걸 언급해 주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안종철 박사님께서도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그 정반대에 어떤 부분에서 극우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다고 하는 점 이것이 갖는 괴리에 대하여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박혜연 선생님께 김용호 소장님께서 제기하신 그 첫 번째 문제도 웰스의 그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이 이 아베나 오야마를 매개로 해서 일본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박혜연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웰스는 물론
그 당시에 사회 진화론에 입각한 여러 사람들의 생각은 일반적으로 식민지의 개발이나 약속 착취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많이 이게 활용이 되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이 어떻게 아마 그걸 이제 김영호 선생님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문제 굉장히 거대 질문이고 그다음 두 번째 질문 더 큰 질문인 것 같아요. 이승만 정부 오히려 그런 문제 제기가 정권의 반동적 성향을 더 강화해서 더 장기 집권의 극단적 길을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러한 말씀이시니까 이건 정말 그러니까 박 교수님 첫 번째 질문은 그래도 나름대로 아까 발표 때 아까 언급도 하셨습니다만은 그래도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만 두 번째 질문은 이건 박혜연 교수님 혼자 감당할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고민해야 할 바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우선 그 두 번째 질문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내각제 추진하는 세력들 그리고 이미 이승만 정권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어떤 지금 정부처럼. 그러니까 국정을 힘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그리고 의원 개개인을 계속 협박하고 빼내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씩 무너져 갑니다. 만약에 그때 선민호 의원이 감옥에 있지 않고 현실에서 살아있었다면 절대 그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선민호 선생이 안타깝게도 감옥에 있음으로 해서 그런 구심점이 사라졌던 것이 이승만 정권이 한 몇 년간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상황을 끌고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제 추측이 맞았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은 웨일스의 사상인데 일종의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1917년에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들어오고 또 레닌 정치가 현실에 반영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영향을 주는데 당시 일본도 아까 다이소 데모크라시 말했지만은 사상 자유가 넘쳐나요. 그래가지고 일본에도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1920년에 이 웨일스 사상이 들어오니까 올라보니까 사회주의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동경대학에 엄청나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퍼졌었어요. 신우회라는 단체가 유명한 이 공산주의 사상 공부하는 대학생 동아리입니다. 거기서 웨일스 책이 나오니까 세계 문화사 대회라고 야, 이 책 우리 빨리 번역하자 일본말로. 영어를 일본말로 번역하면서 보니까 또 욕자보자고 뭐예요 이거. 자기들이 추구했던 마르크스 레닌 사상을 은근히 비판하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였어. 그래서 야 우리가 책 잘못 번역했는데 번역 안 될까 번역했네 하고는 덮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이제 우리 국내에 영향을 주고 그 책은 진화론, 필연 그리고 지금 조각조각 있지만 이 조각조각 힘을 합치면 하나가 돼서 결국 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 진화론. 근데 진화론이 두 가지잖아요. 제국주의 관점에서 본 진화론인데 이것은 반대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920년대 우리나라의 사회주의가 두 결이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 특히 전남지방에 나타나는데 서울회계가 있고 하나는 화요회계가 있어요. 화요회계는 마르크스 레닌 사상을 추구하는 박헌영이고 서울회계는 공산주의 사상이지만은 민족 독립을 최우선시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서울회계가 모스크바 가서 레닌 선생 만나서 우리 인정해 주시는 게 그 새끼는 사회주의자라고 인정 안 해버리는 이런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두 계열이 있는데 주로 유혁 선생이라든가 많은 우리 전남의 독립운동했던 사회주의자들은 서울회계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이 웨일스 사상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유혁 선생 보다 보니 웨일스가 보였고 또 서민호 선생 보면은 단순한 독립운동가는 아니에요. 엄청난 사상가로서 배경을 베이스를 깔고 독립운동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양반의 사상적 체계는 무엇일까? 아까 말한 아베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웨일스 사상이 섞어져서 인간 서민호 정체성 형성되지 않았을까? 이것을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네 번째 토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해방 후 전남 지역의 정치 지형과 서민호를 주제로 발표한 안종철 박사님은 해방 전후 전남의 정치 세력의 동향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으로 그의 전남 현대사연구는 불후의 명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자는 그동안 그가 연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남의 정치 지형을 분석하고 이 정치 지형이 서민호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잘 밝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발표를 듣고 해방 직후 전개된 전남 지역의 정치사의 특징을 읽을 수 있었는데, 전남은 반박은영계의 세력이 강하여 건준, 인민위원회 활동이 강고하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박은영계가 장악한 전남의 건준과 비박은영계가 장악한 전남의 건준 가운데 어느 쪽이 민중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났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까지 해방 전국을, 특히 전남 지역의 경우 지나치게 좌익과 우익, 또 우익은 미군정, 미군정은 친일, 이렇게 도시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도식이 서민호 선생에게는 전혀 맞지 않게 됩니다. 서민호 선생이 광주시장, 전남지사가 되는 상황도 그 도식과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여우 소장님 토론을 두 몫을 맡아가지고 제가 근데 사회적 몫까지 세 몫을 지금 네, 아이고 잘 간추려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일단 안정적인 말씀 듣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전남 지방의 그 정치 지형의 특성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이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게 이 서울회계가 보다도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그 힘이 더 강고했던 원인은 무엇인가, 또 전남 지역도 전남 지역에 대해서 각 군별로 바로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부분은 방금 우리 박영 교수께서 대충 이야기하셨다시피 우리 그 되게 이제 조선공산당 운동이 1925년에 초기에 그 서울에서 그 조직이 되고, 그 이후에 이 20년대 말 30년대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일본 경찰의 탄압을 받으면서 결국은 소멸하기도 하고 또 지하로 들어가고 하는 그 부침 과정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마지막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회주의 운동 또는 공산주의 운동의 첨단을 걸었던 이 박헌영계 같은 경우는 지하에서 너무 강고한 활동들을 많이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단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서울에게의 정점은 이정임이라는 우리 그 곡성 출신 사회주의 운동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아까 말씀 박헌영 같은 경우는 저기 충청남도 예산군 출신인데, 이정윤은 우리 곡성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적 영향, 바로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서울회계가 상당히 많은 중추적인 역할을 벌였고, 바로 이런 상황들은 한국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북한 인민군이 광주 지역에 들어올 때 북한군을 인민군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 전남 지역에서의 결국은 그 좌익 세력의 그런 여러 편향된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간에 신고를 하고 또 탄압을 하기도 하고 또 밀고를 하기도 하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들이 대단히 크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해방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되게 이제 좌우 대립으로 많이 보게 되고, 또 그다음에 어떤 미군정, 그다음에 우익은 미군정과 결합을 하게 되고, 미군정과 결합한 세력들은 또 되게 이제 친세력이 되게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서민호의 정치적 지향성과 어떻게 대입하는 게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제 이 서민호 선생 같은 경우도 영어를 잘 하고 또 결국 미국과 일본에 유학을 했다는 그런 여러 배경,
또 이 지주의 나름대로 자손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계급적 배경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미군 그 광주에 진주였던 미군들과 빨리 접촉할 수 있었고 또 미군정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내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큽니다. 왜? 바로 직접적인 미국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미국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 광주시장이 되게 되고 곧바로 최영욱을 이어서 전남 도지사가 되게 되고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안재홍 씨의 여러 가지 타락에 의해서 이 강원도지사로 발령이 되게 되는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이런 그 미군정과 연결이 되지만은 이제 뭐 친일과의 연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민호식 이데올로기 지형이 이제 우리가 도시적으로 보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정치 이론 또는 사회 이론은 이 보편적인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개인 하나하나까지 다 그것을 적용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고 바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이후에 한국 우리 정치 속에서 우익 정치의 거두로 특히 이제 보수적 정치인으로 커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는데 이런 기반이 이제 대중성 확보를 위해서 특히 기층 민중 조직에 파고 들어가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지 않느냐. 또 그에 반해서 이분 자체가 이제 워낙 이제 호남아이고 또 뭐 인물이 축축하기 때문에 또 연설이 대단히 뛰어났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또는 그 지지를 받았다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두 분, 박용철 선생님, 김영 선생님은 학계에서 저한테 이제 선배분이신데 후배 말씀을 잘 들어가시고 시간을 전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이 한 10여 분, 1시간으로 따진다면 남았는데 혹시 미진한 말씀 있다면 단상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더 하실 분 있으면 기회를 드리고 없다면 청중에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없으신 모양입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청중 선생님들 가운데에서 발언을 좀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선생님. 제가 마이크 잠깐만. 큰 소리. 아니 마이크 이렇게. 예, 참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공부 많이 하고 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 소개. 네, 소개. 본인 소개요. 네, 광주에서 온 시민 아까 뭐 일본에서 학우회 활동도 하고 미국에서 유학생 총회 활동도 하고 했는데 그 신한민국이라든지 우라키, 삼일 신문 또 덴마크에서 그 농촌 협동조합 관련 석사 논문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정말 그런 거를 좀 원문에 읽어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발표해 주신 그런 내용 못지않게 저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분의 글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텐데 그게 좀 너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찾아보고 싶어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우력 교수님께서 열성적으로 자료 조사하시고 발표를 해주셨는데 제가 좀 부탁드릴 말씀이 있다면 다음에 월파 선생님 관련해서 이 학술 연구를 혹시 부탁받는다고 하면 이 월파 선생님의 이 글 자료를 추적해서 조금 저희들한테 공개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 이름은 마태훈입니다. 국방직후에 그 분단, 그다음에 한국전쟁 이 과정에서 많은 우리 피해를 입은 그런 분들의 자료를 꾸준히 추적하고 계시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올파 선생님에 대한 연구가 사실상 이제 시작이다. 쉽게 말해서 산조차도 제대로 정확히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추적하고 그 다음에 다음 기회 때는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암도 같이 다루겠다. 그런 기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 말씀 중에 사실 우리가 그 사람 글을 통해서 생각을 읽어야 되는데 월파 선생님도 본인의 글은 당대의 글은 뒤에 이제 그 구수라든가 이것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당시에 썼던 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 발표집 뒤에 국민방송 사건 중간보고 거 있잖아요. 그것은 본인이 보장을 시켰든 어쨌든 간에 본인이 초를 잡았을 거예요. 그게 이제 본인이 남긴 대표적인 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일부러 부록으로 놔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보더라도 이 국민방위군 사건을 이분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를 알고 그리고 하여튼 간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세요. 당시에 예를 들어서 유학 시절이든 그 뒤에 여러 곳에 활동했던 것들을 본인이 글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있는데 우리가 못 찾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유혁 선생 제가 글을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원래 제가 책을 쓸 때는 한 300쪽 생각했는데 지금 400쪽 가까이 늘어나 버렸어요. 왜 늘어났냐?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몰랐던 자료들이 튀어나와요. 그런 자료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가 부족하다 보니까 못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숨어 있을 것이다. 하여간 오늘 계기로 더 열심히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연구진들이 우리 박병선 선생님을 중심으로 아마 박병선 계시기 때문에 잘 될 겁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박봉계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네 분 발표는 일제시대의 독립운동 자금을 후원하는 데서부터 대체로 시대순으로 네 분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따지고 보면 4.19로 인해서 월파 선생이 이제 추록을 하게 된 이유는 전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비로소 이분이 우리 사회에 특히 정계에 아주 비중 있는 어른으로서 중요한 사상적 체계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계를 대통령 후보에서 은퇴한 뒤에 운명하실 때까지 전격적으로 몰입하신 것이 통일문제연구회를 창립하고 거기에서 지휘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음과 양에 대해서도 후속 논의에서 충분히 다뤄질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오후 내내 네 분의 발표와 그에 대한 토론의 말씀을 저희들이 아울러 들었습니다. 발표자와 토론자분들께서야 틀림없이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다행히도 여유 있게 압축해서 말씀해 주신 덕에 연구자와 발표자 선생님들의 중심 내용을 저희들이 크게 놓치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월파 선생님의 학술회의가 올해 2차례에 그칠 리가 만무한 것이고 향후에 더 왕성한 연구와 학습 과정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윤옥 교수님께서 숙제로 우리 모두에게 내주신 해외의 그런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에 대한 확보, 비판, 소개 이런 것도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서도 이렇게 월파 서미로 선생님의 삶과 행적을 보고 배우면서 이 양반이 거의 7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 사실은 좀 일면 우울한 측면도 듭니다. 당신의 정치 사상이 오늘날 오히려 더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이 반갑고 존경스러우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은 다들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월파 서미로 선생님의 걸어가신 길과 견지하신 사상을 저희들이 하나의 교과서와 스승으로 삼아가지고 우리들의 숙제로 자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